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더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11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편 114편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13편 해 돋는 데서부터 우리 동쪽에 인류 전체의 동쪽이 대한민국이다. 바로 인류 전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인류사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즉 역사가 세계사에 나타나기 전부터 인류는 잠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을. 적어도 머나먼 땅 해돋는 데서 그것을 빛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인류 전체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다가 바닷길이 열리면서 이 소망 자체가 사라졌죠. 사라졌죠. 특별히 미국이 있으면서 저 멀리에 바다 건너에 미국이라는 땅이 있어갖고 거기가 소망의 땅인가 하고는 바라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던 그 오래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의 바람이 우리 민족 이 한반도가 있는 땅에는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바라보던 꿈의 어떤 지역, 파라다이스, 낙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고 그렇게 꿈꿔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시성 타고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리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일제치하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그것뿐이냐 하면 그보다 조금 앞선지 뒤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이라고 하는 먼 땅에서 영국의 아일랜드 더 북쪽이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마지막 서쪽이었었죠. 그때 지금 미국이 발견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은 아마 발견된 뒤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이 1900년 되니까 아마 발견된 게 틀림없지. 이제 그 뒤라 볼 수 있겠지. 1900년 된지 언제인지 분명한데 안 돼. 거기에 정치가 한 사람이 아일랜드에 있는, 영국보다 더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소개돼, 그렇게 하네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개되었을 적에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나라 땅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이 동쪽에 있는 이 어떤 빛이 나타나는 이 땅, 그것을 바라보는 역사, 그 민족들이 살던 어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표현, 그 표현들이 발달돼서 저들이 그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해 돋는 데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4편 마지막 절 8절에 지난 시간하고 같이 연결해보면 그래요. 반석을 변하여 못시되게 하는 거예요. 반석을 변하여 못시되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해놓은 거예요. 또 차돌이 변하여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한다. 돌에서 물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놨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들이 읽는 거예요. 이 전 인류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전 인류들,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바로 차돌로 변해서 샘물되게 했다. 이 고백을 온 인류들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대한민국만 그래서 하면 삐죽할 거라고. 근데 요 114편 보니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이 되었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남한과 북한국, 남한국 북한국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에는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떤 친화적인 어떤 연합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지금에는 2015년 지금에부터 인류는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유다라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불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이 유다와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양기둥,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이 기능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현재 지금 나타나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그 요소에 이 내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인류사 이에 일본에서 지금 스톱이 돼가지고 세계 역사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요소에 100가지에 대한 요소, 제목이 100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해도 인류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안 되겠냐. 그래서 시작했는데 주제 1번에서 막 걸려버린 거예요. 1번에서 지금 더 이상 못 나오고 있는 거죠. 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국 역사를 이야기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뭐 2번, 3번 한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나의
광주 사태 1980년에 일어났던, 지금부터 35년 전 일어났던 그 현장에 제가 광주에는 안 있어도 광주에 있었던 내용을 생생히 내한테 전하던 그 현장,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광주 사태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해서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 민주화라는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5.18 민주화, 그것도 운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던 제가 동영상으로 방송통신대학에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단어는 처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다. 왜 저런 말을 쓰느냐. 그런데 이걸 텔레비전에 또 뉴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넣고 이제 그 광주 사태는 광주 사태라 하면 안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이 공식 이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 그걸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데, 근데 방송통신대학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를 꿰뚫어서 어디서부터 하느냐? 1894년부터 있었던 동학운동의 그 흐름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 시간에 연결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길게 나온 거란 말이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민주화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포장된 거다.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전에 벌써 전 세계의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소련을 이미 점령을 하고 중국을 완전히 점령한 공산주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안 될 가능성은요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 되는 머리에 공산주의 되어가는 중에 우리는 일제 탄압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의가 어떻는지 어디서 발생해서 이게 어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이 떡 돼버렸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폭삭 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 국민들 전체는 공산주의에 꽉이 아니라 중국, 소련이 전부 다 지금 공산주의인데, 아니 우리가 거기서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어떤 텀이 어떤 바늘 구멍이는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 우리가 무슨 주체적으로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한다, 우리는 특별한 우리는 하는 게 있다, 이런 여러 개 하나도 없었고, 일본에 강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뚜껑을 딱 열고 가버리는데 나머지는 세상 천지가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이거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민족들이, 후대들이, 또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민주화라 하는 그 머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민주화란 그 말 자체는 공산주의라 하는 이 내용을 이미 우리나라,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어떤 그 정체를 우리 국가 안에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알맹이는 더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색깔을 벗겨진 어떤 상황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잔존 세력이다.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온 천지가 공산주의 되어지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라 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아 전체, 유럽 그 전체가 그렇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공산주의에 대한 그것을 아예 미국 자체가, 북아메리카 자체를 딱 붙잡고, 공산주의가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상륙 못하고, 미국 바로 밑에 쿠바까지 공산주의가 넘어가는 그 전 세계 공산주의 세력이 팍 퍼져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공산주의 하작하고 받아들이는 그 공산주의를, 아니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간 우리가 그 공산주의에서 떠날 수 있는, 누가 주창을 하고 누가 뭐 이끌려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었다니. 오히려 공산주의 반대하면요, 반대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마치 이단이래, 이단. 교회가 있는데 이단 이야기랑 똑같아. 당신은 전체가 다 공산주의가 주 세력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에 이르러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지금 볼 때, 공산주의로 했더라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국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6.25 사변이 없었고 그냥 6.25 사변이라는 어떤 큰 전환점이 없고 그냥 넘어왔다. 일제시대에서 그대로 아무 사변도 없이 동란도 없이 그냥 넘어왔다. 우리 국민들이 6.25 동란이 있다 치자. 6.25 동란에서 하고 완전히 그러면 남쪽이 완전히 그럼 빨간 색깔이 돼가지고 다 넘어갔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살겠어요? 빨갛게 지내버렸으면은, 빨갛게 지나고 난 뒤 70년이 지나서 소련이 스스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소련이 자기들 스스로 공산주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갖고 항복인 거예요, 항복. 70년. 그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1909년, 그게 1904년, 너희를 이제 져버리고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에서 70년 정도 같으면요, 1970년, 80년 돼서 그 러시아의 그 무슨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까지 방한도 하고, 그 적대 국가였는데, 거기 방한하고 이래갖고 막 물결이, 러시아 자유주의 받아들이고, 동독, 서독, 그 부텐베르크 그 성문 붕괴되고, 동서독 갈라놨던, 동베를린, 서베를린 갈라놨던 그 상징적인 그 성문이 파괴되면서, 그런 물결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를,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체가 6.25 사변으로 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하고 과연 비교가 됐을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 안다. 우리도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러려면은. 이거는 우리 너무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6.25 사변 때 낙동강 전선, 여기 구미라, 구미. 구미 외관, 마산, 진영. 그리고 부산 앞에 못 가서 그 남아있는 그 땅만 남고는 전체가 다 밀렸던 거예요. 그게 6.25 사변 아니에요. 1950년. 이런 거 분명한 어떤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민주화라고 이름을 일컫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념적인 논쟁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전히 붙잡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6.25 사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한다. 그 표현을 교과서에다가 실어 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정교과서란 말이에요. 검정교과서. 이런 사태를 제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요거 이야기 나올 걸 생각해서 그걸 비춰보고 이걸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류사의 이해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달라가지고 한국사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894년 사건을 바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려고 사실 5.18 민주화운동을 지금 접근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둘락하니까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가까이 있던 5.18 민주화운동을 먼저 이야기하고 1894년 사건으로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아직 1894년 이야기하기도 전에 민주화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현재적으로 그래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모여서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5인이 앉아서 이 국정교과서 하지 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은 그냥 완전히 사생결단을 하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 5.18 민주화 운동하는 거하고 이 같은 내용이라니, 같은 내용. 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별개가 아니에요. 5.18 민주화 할 때에, 민주화할 때 그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그 중심에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위치에 있던 사람은요, 전 대통령 김대중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김대중 씨가 지금 그걸 다 덮어 쓴 거예요, 지금. 덮어 썼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그걸 떨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덮어 쓰는 거는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 덮어 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김대중 씨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김대중 씨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설명이나 좀 별도로 하나의 그가 사상적인 면에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를 지금의 자체로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자료를 해서 자꾸 발표를 하고 이래야 되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객관화시키지 않고 그걸 부둥켜 안고 마치 자기 나라의 뭐 큰 왕이나 되듯이 호남 지역을 무슨 왕이나 되듯이 그 사람의 업적을 같이 자기들하고 공동체로 갚버리는 거예요. 옛날 군주제로 들어간 거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정권을 무슨 독재력 하면서 그쪽은 지금 하나의 우상으로 해가지고 우상에서 뻗치지 않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객관을 해라는 거예요. 객관을 빨리 시켜서 김대중 씨가 남긴 그 발자국에서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 있는 주민 전체가 이걸 독립적으로 우리는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우리는 뭐 전에는 참 그렇게 잘못 알고 그래 갈 수 있지만은 객관화 시켜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발표가 있어져야 돼.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도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러므로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 그 열애에 정권이 여당 야당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마침 야당인데 지금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맞아가는 거지 내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이번에 이런 것이 이게 맞아가는 이게 세 가지. 나는 여기서 개인이 목사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는 국가대로 입장에서 국장을 하니 또 그 검정교과서 문제를 갖고 지금 야당이 지금 사생결단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에서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이것을 저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마치 제가 1986년 5년 지나서 86년 그 사이에 현대그룹에서 내가 떠날 때에 87년인가 민주노총이 생길 때 민주노총이 생기는 그런 그 분위기가 한참 그 초반 분위기가 있을 때 내가 파악을 하고 이거 노총 문제 이런 관계에서 말은 안 나오지만 노조 문제는 안 나와도 이 회사 안에서 뭔가 이 참 종교 이름을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조직들을 내가 보면서 이거 경계해야 된다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선을 자르던 그런 어떤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를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회사 안에서 노조 문제 때문에 노조가 생긴다 자꾸 막 분위기가 시끄럽더라고. 그때는 현대 노조가 없으니까. 그때 사장을 내가 나온 사람이 일개 사원으로 나온 사람이 현대그룹의 사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납시다. 이거는 내가 잘 안다. 이건 지금 어때서 되어지고 어떤 방향을 풀으니 내가 잘 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라. 그 전화 한 통화 했는데 이 사장이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말 같으면은 한번 들어볼만 할 기다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처음 만났는데 내한테 왔더라고. 만난 장소에.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마치 사장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던 건데 이 대세 같으면요. 민주노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세 같으면 내가 그랬어요. 이거 잘못 대처하면요. 크게 변한다. 대처하는 방법 요렇습니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이 사람이 과연 할까 하고 내가 의아했죠. 확신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확 전폭적으로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한번 더 불러야 되거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근데 한 번 만나고 그게 되나 그게. 민주노총이 생기는 그 무렵의 분위기나 지금의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에서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지금 국내 전체 여론에서 애들로 대모하는 이런 내용이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시시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거 금방 또 사라질 문제겠지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민주화 세력이라 하는 즉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의 잔존 세력이 지금 공산주의를 알리는 어떤 보루와 같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교과서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얼마 정도 관계되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씨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제끼다고 자기가 통제를 그만두더라도 만약에 야당에 있는 대표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이거는 어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날 시점이다. 사태가 보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시시하게 대처했다가는 아까 제가 말했던 민주노총이 생기는 처럼 어마어마한 사태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다. 이걸 정체를 분명히 알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노동계, 그 다음에 교조, 교육연합, 교육노조 이런 세력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김대중 씨도 어떻게 보면 공락했고 또 노무현 씨도 공락했던 그 뒤에 그 세력이 지금 문재인 씨를 앞세워가지고 또 문재인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세력 이름은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그 어떤 이론가들 어떤 철저한 공산주의 거기에 대한 그게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잘못된 건데 그거 잘못됐다고 다른 데서는 다 그만두는 건데 이 땅덩어리 좁은 데서 앉아가고 좁은 시각으로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벌써 수백 년 전에 사라진 그 이론을 갖고 여전히 붙잡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나는 하나의 시점으로 계기를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변동이 생깁니다. 그 관계된 사람들요 색출해 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그 국력으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국가 체제로는 조이팔 씨 같은 사람도 4조 원 뭐한 사람이죠 4조 원? 다단계 뭐라겠지 이거? 피해를 비우고 그런 사기 다단계 사기
그런 사람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중국에 범인이 잡힌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인원을 안 하는, 인계를 못 받는 그 국가의 어떤 조직이 그만큼 허술한 거예요. 이 허술한 속에 민주화의 실체를 끄집어낼 수 있게요. 이거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이걸 하려고 막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하긴 했는가 본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쉽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국정교과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1945년 이전부터 남아있던 그 공산주의의 그 조직,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잔존 세력, 그 세력을 뽑아야 되는데 쉽게 뽑히겠느냐. 자기들의 할 수 있는 방법, 자기들이 고리 걸을 수 있는 고리는 다 걸어놓고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대안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들을 향해서 그거 지금 새삼스럽게 어떤 그 이념적인 내용에 그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 보담도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시각을 제안해야 돼요. 제안을. 뭘 제안하냐면 아까 하던 이야기에서 연결됩니다마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어가는 머리에 미국만 지금 잔뜩 긴장하고 지금 있던 그런 바다 건너에서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가 되는데 공산주의에 가면 미국은 아주 막 화들짝 놀랐는데 그 당시 그렇게 비상사태를 운영하다가 결국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일으킨 6.25 사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남한에 공산주의가 뿌리 뽑히는 공산주의의 뿌리 자체가 그 큰 어떤 기둥같이 있던 자체가 완전히 뽑아지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자리 잡히지 못할 정도로 여기는 토양이 아주 자본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어떤 민주 정치라든지 이런 상태가 딱 안착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쌓인 것에 대해서 동방에서의 빛을 온 인류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그 단순하게 바라보던 사건은 끝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에 바라보던 인류 전체가 바라보던 그 때가 영원히 이제는 나타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남북전쟁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부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끝나는 이런 점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반전이 돼서 적어도 남북이라고 하는 이 갈등을 통해서 북이라고 하는 조직을 두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거예요. 단합을.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됐다. 반쪽으로 쪼개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195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철저히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자리에 앉는 이것 자체를 철저히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또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이론가는 나라를 붕괴시키고 기본의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개념, 그거 집어있는 것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가 앉히는 이것 자체가 지도를 내고 봐도 태평양 전체를 내다보고 전 세계를 내다봐도 이 조그만 데서 지금 전 세계에 희망의 모습을 보여진 것, 이 내용, 전 세계에 나름대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타고리 예언했던 거, 잉글랜드 옆에 아까 어디 그랬지? 아일랜드 사람이 한국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거 자체가 현실화되는 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이 손길에 대한 이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5천만이라고 하는 4천만 되는 이 사람들이 4천만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단합적인 이념 자체를 다른 이념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직 한 이념에 공산주의를 멀리해야 된다. 여기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치진 이 환경을 만약에 다른 데다 적용하면 한 4천만 명이 5, 60년 정도로 똘똘 뭉쳐갖고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잘 살지 못할 때가 있나? 똘똘 뭉치갖고 하면 다른 데서 한참 경제하고 할 때 4, 5천만이 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4, 5천만이 똘똘 뭉쳤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번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 자체가 국론이 하나였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국론이 하나였다. 즉, 잘 살아보자. 안 그러면 또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 이거 자체를 철저히 거부한, 요거 가지고 사는데 못 사는 나라 됐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국론이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고백이 있어요. 누가 했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서? 독재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있어 그럴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그럴까? 정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 그분은 못해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하나의 기점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도구되어 가는데 그게 바로 이승만 씨가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둥들 되어지는 인도했던 사람들이 선하게 인도하려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라든지 지금 검정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들은 바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남겨졌던 공산주의를 대항했던 그 흔적 6.25 사변에 대한 자료 자체를 이걸 몽땅 북한 쪽에다가 맞추고 있다. 이래가지고 좋아질 좋은 혜택 그래 만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좋아할 사람도 없어요. 북한 사람이나 그래 하고 고개나 끄덕할 정도지 북한 정권도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진전이 나가 있는데 공산주의에 지금 진전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그런다고 좋아할까?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잘못된 공산주의로 인해서 공산주의 그 끝들이 저 끝들이 있는 아주 잘못된 공산주의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막 세뇌되고 막 그 속에서 교육되고 다른 데 어디 교육에 대해서 다른 문물 같은 거 바라보질 안 하고 시대 역사를 이런 거 쳐다보질 안 하고 세계사에 대해서 조명도 안 해보던 그 골수분자들 그들만 어쩌면 뭐 좀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해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데 여기에 애들이 지금 죽어나는 거죠. 애들이 애들 고등학생 지금 봐봐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국정교과서 싫다. 애들이 뭐 한다고? 그들 이용하는 거지. 광주 시민들이 이용당하고 있고, 호남 지역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속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이쪽에 있는 이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걸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뒤에 세력은 아무도 표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출하려고 일부러 억지로 잡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로 하여금 우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6.25 전쟁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자유진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동쪽이 끝에 있는 이유가 있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쓸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로 삼아야지. 요걸 가지고 사람을 끄고 누구지 너가 뭐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라가
쪼가내도 한참 쪼가낸단 말이에요. 그건 시시하게 건들면 안 된다 이 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